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덕수 복귀, 야탄핵 구전 부패다. 네,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선고가 있었죠. 오전 10시 결론은 기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기각 5, 각하 2, 인용 1. 그래서 최종 기각이었다. 왜? 파면할 중대한 사유가 없다라는 게 이유였었는데 사실 이 여야 모두 기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모두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기각이 된 거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던 이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 여부를 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이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대행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한, 극단 사회는 불행, 여야정 달라져야. 여, 야, 정, 우리 모두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묵직한 울림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이 다 같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울림이 과연 모두에게 전해졌느냐라는 거죠. 아마 오늘 대담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사실 한덕수 대행의 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 모두의 관심은 사실 여기에 좀 쏠려 있었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 윤석열 힌트는 없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힌트가 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봤었는데 힌트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 결정문에 계엄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는지가 담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 선고일도 어제까지도 지정이 안 돼서 여전히 안개 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향신문은 힌트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일부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야, 꽁꽁 숨겨놓은 거야. 잘 찾아보면 있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힌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의성 산불 29km 떨어진 안동까지 번졌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강풍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산불이 번질까 봐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성에서 있는 산불인 건데 이게 여기 넘어서 안동까지 산불이 확산됐다라는 거죠. 초속 15m 강풍을 타고 사흘째 확산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27일 전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전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서 산불이 더 계속해서 번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의성, 하동, 이 울주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습니다만 재난지역 선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빨리 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이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연대, 고대 등 의대 재적 예정 통보서 발송.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1학기 등록 안 하면 의대생들 이거 재적할 겁니다라고 학교에서 이미 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등록 시한이 끝났고요. 최종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재적이 될 겁니다라는 재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금 재적이 될 예정인 거야 궁금할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연대 서울 캠퍼스 미등록자 재적 인원의 40% 내외인 300에서 400명 정도, 고려대 의대 재적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해서 30% 정도가 재적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얘기인즉슨 지금 연대는 한 60% 정도, 그리고 고대는 한 70% 정도는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수업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현대차 29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네, 실제로 오늘 새벽,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 백악관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서서 실제 2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제철소도 만들고요, 자동차 공장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이 29조 원 규모, 이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호 관세 관련해서 곧 발표가 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를 했죠. 그 전에 좀 선제적으로 유화책을 내놓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호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들어온 속보,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현대차 미국에서 하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허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요.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호의적인 태도, 다음 달 발표할 상호관세에 그대로 좀 녹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제 저녁 6시 29분 아마 퇴근길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명일동에 이렇게나 큰 싱크홀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인데 차선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먹었고요. 인도까지도 같이 침식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큰 싱크홀입니다. 보이시나요? 갑자기 차가 한 대 사라지는 듯한 다행히 차는 지금 이 위로 솟구쳐 오르듯 올라왔는데 문제는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싱크홀에 같이 추락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지금까지도 지금 찾지 못하고 수색 중인 상황입니다. 대체 이 서울 한복판에서 거의 한 지금 20m에 가까운 이런 큰 싱크홀이 왜 생겼냐? 아까 콸콸 쏟아지는 수도관 보셨나요? 수도관이 터지면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건데 2월부터 싱크홀 조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조짐이라는 게 왜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야만 언급이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빨리 실종자를 구하는 게 좀 급선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네, 기사 볼까요? 한덕수 탄핵 기각 87일 만에 직무 복귀입니다. 한덕수 대행 어제 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기각으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그 출근한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 이렇게 얘기했죠. 한 극단 사회는 불행, 여야정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첫 출근, 이 첫 복귀하는 출근 모습 아마 다들 좀 생중계로 보셨을 텐데 한 정치권 인사가 저한테 말하기를 이 한덕수 총리의 여야 정모두 달라져야 된다. 극단 사회는 불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이 발언에 대해서 공허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1년 전부터 경질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간 뭘 했느냐에 대한 저도 의문이 있는데 결국에는 12.3 불법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하고 그리고 헌재에서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법리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탄핵에 이르렀다가 지금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요. 네. 헌재의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요 다수 의견은 한덕수 총리가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지만 지금 내란 대행으로서 만약에 파면을 시킨다면 더 큰 국정의 혼란이 초래되니 비교 형량적으로 복귀를 시켜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그 우선 가장 선결 과제는 마은혁 후보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 네. 그런 뜻으로 이번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하고 그런 뜻을 존중해서 빨리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인의 기각 후에 극단 사회는 불행하지 않느냐, 우리 모두 달라지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왜 탄핵 소추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이 한덕수 총리의 이 다시 청사 복귀, 이 출근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최상목 이제 부총리죠. 다시 부총리로 돌아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앉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본업 복귀한 최상목의 첫마디. 아, 드디어 탄핵 위기는 여전하지만이라는 게 중앙일보의 제목이에요. 강승규 의원님, 드디어 다음에 뒤에 무슨 얘기가 생략이 된 걸까요? 뭐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이렇게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돌아온 것이 네. 본인으로서도 지금 큰 짐을 덜게 됐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결국 뒤에 이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 좀 내 짐을 좀 덜었다. 예. 이 짐은 나한테 덜어진 짐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아마도 여기로 가지 않았겠느냐. 어제 저희가 살짝 보여드렸어요. 한덕수 총리 사실 선고가 나기 하루 전날 포착이 됐죠. 공관을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운동복을 입고 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썩 밝진 않았다. 날도 봄날이었지만 표정이 밝진 않았다. 왜? 만약에 내일 기각이 되면 내가 맞닥뜨려야 할 이 앞날 이 짐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상목 부총리의 드디어라는 말과 한덕수 총리의 이 D-1일, 선고 D-1일 좀 어두웠던 이 얼굴 표정이 대비가 됩니다. 네. 누군가는 짐을 짊어져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한대행에 대한 탄핵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만 탄핵 소추 내용이 다 기각이 된 건 아니죠. 유일하게 6명 이상 탄핵 소추안의 이 내용 중에 인정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른바 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 부분이 인정이 된 건데 요거 어제 내용 표로 좀 같이 볼까요? 어제 헌재의 판단.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기각 5에 인용 하나, 각하 2.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각이 됐죠. 그런데 쟁점들이 쭉 있었습니다. 먼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판단, 이 부분. 탄핵소추 이 의결 정족수가 151인 거냐, 그러니까 150을 넘어야 되는 거냐, 200을 넘어야 되는 거냐 여부에 대해서, 정족수에 대해서 탄핵소추 이거 적법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6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적법하다라는 사람이 2사람.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내란행위 공모방조, 네, 증거가 없다. 네, 거부권, 특권 거부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어렵다,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부정이 된 상태인 거예요. 다만 인정이 된 건 적법하다라고 한 거는 의결 정족수, 이건 200명이 안 돼도 151명이 되면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동아일보. 한마디로 이거죠.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니라 원래의 신분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다라고 헌재가 땅땅땅 지금 정리를 좀 해준 상황이 된 겁니다. 강순규 의원님, 지금 탄핵 진행 중인 최상목 대행 지금 뭐 아까 드디어 뭐 살았다,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인데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2분의 1로 대통령과 달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각 내용 중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 다만 그것이 파면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두 부분이 상치된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당시 한 얘기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지 현상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가 대통령보다 낮은 2분의 1 정족수를 유지해야 된다. 그거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헌법재판 임명이 우연적인 요소라는 것은
배치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네. 기각을 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어제 헌재의 2분의 1 정족수 유지는 네. 저는 좀 유감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에 대해서 무한정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지금 강성규 의원님 말씀은 헌재의 판단 자체에 좀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 장치로 상충된다. 이걸 그냥 150명 이상, 그러니까 과반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이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해선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김승원 의원님. 네, 모순은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입니다. 네. 헌재 구인은 대통령 셋, 국회 셋, 대법원 셋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해서 재판관으로 인사청문회까지 다 했는데 그거를 임명을 안 한다? 물론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의 업무에 집중해야 되지만 네.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은 그건 오히려 국회 그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이죠. 헌재가 그거는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코 모순된 게 아니다. 헌재가 제대로 좀 지적을 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관련해서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좀 볼까요? 이겁니다. 네. 큰 포탄이 지금 딱 떨어져 있어요. 지금 녹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한덕수 기각,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해서 일단 탄핵안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민주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최상목 탄핵이라는 새로운, 녹슬지 않은 새로운 포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 포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냥 이거를 뭐 연계시켜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헌법상에 이 탄핵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를 둔 이유는 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무게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판검사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대통령하고 다르게 위헌과 위법적인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내부적으로 자정 기능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헌과 위법을 저지르게 되면 국회가 탄핵을 통해서 뭐 책임을 물어야죠. 일반 공무원들 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나 파면이나 해임이나 뭐 정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가혹할 만큼 공무원들을 징계합니다. 근데 왜 고위 공무원일수록 위헌과 위법을 저질렀는데 중대하지 않다고 파면하지 않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각계 같은 사안 같지만 각계 다른 위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최초의 내란 사태가 있어서 국정이 혼란할 때 헌법재판관 3명을 여야의 합의 때문에 미룸으로써 국정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막았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탄핵이 일어났고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만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똑같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위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위공직자가 의도적으로 22일을 넘게 이 재판에 대한 지연, 그다음 내란 사태에 수습을 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걸 고의성을 봤을 때는 이런 고위공무원들을 탄핵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 아닙니까? 법률이고. 저는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과 최상목 이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놓고 볼 건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탄핵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본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여기에 대한 경고성으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안이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승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는 분명해졌기에 우리가 발의한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 안고 있던 최상목 탄핵 포탄 이거 쏘는 겁니까? 저는 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목 대행이 법 위반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 네. 임명 안 한 것도 있고요. 마용주 대법관도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란 상설 특검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천 의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검이 진행이 됐다면 수사권 뭐 예컨대 뭐 누구한테 있느냐, 어느 기관에 있느냐 이런 혼란도 다 적시에 해결이 됐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갖다가 수사해서 예컨대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했을 텐데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뭘 했냐면 경찰, 국정원, 대통령실 네.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지금 요소에 임명하는 절차를 재가를 해줬거든요. 그럼 저희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 12.3 계엄 당시 불법 계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에 지시사항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예산 끊고 그다음에 비상기구에 대한 예산안 마련하라.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막 다른 사람 뭐 밑에 차관한테 줬다는 건데 그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걸 안 보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자기는 모른다라고 그런 발뺌을 하는 것이 그런 것 등등을 지금 약간 대행이라서 저희가 참고 있었지만 네. 지금 이렇게까지 그 국정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내란의 완전한 진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상목 탄핵이라는 포탄 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유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내란 상설 특검 이거 추천 아예 의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조목조목 지금 뭐 1번, 2번, 3번을 지금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강성규 의원님 네. 옆에서 도리도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말씀을 해보시죠. 민주당이 9대빵 탄핵 재판의 결과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민주당의 탄핵이 결국은 국헌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헌재에서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계속 또 최상목 부총리를 또 탄핵한다면 그것은 민주당 목적의 탄핵이고 국민이라든지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도외시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결과일 것이다. 네. 결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풍이 이번 최상목 총리를 또 탄핵으로 열차로 계속 운행한다면 그 역풍으로 반드시 민주당에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김 의원님 짧게. 이정석 검사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네. 기각하니까 검찰에서 2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대한 것은 공수처로 넘기고요. 이게 뭡니까? 헌재가 수사 기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네. 탄핵할 때 증거 자료로 써야 되는데 검찰이 안 주니까 안 받고 그냥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네들 기소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기소를 하고요. 헌재의 지금 이 심리 방법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심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갖고 이게 모든 자료를 갖고 손에 쥐고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대충 선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선고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조간에 최상목 이 탄핵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볼까요? 최상목 이젠 대행 아닌데도 야 탄핵 강행. 다음 기사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예요. 이번엔 헌재가 기각했는데 같은 사유로 최상목 탄핵한다는 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공통적으로 뭐 한국일보는 이젠 대행이 아닌데 뭐 헌재가 기각했는데 같은 사유로 또 뭐 이런 식의 지금 이 제목을 달고 있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모든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법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 권한대행이 있다면 뭐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 선고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얻는 편익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경제부총리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벌주기식인데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형사법적으로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직을 못하도록 파면에 이르는 것일 뿐이죠. 만약에 정말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형사법적으로 고발하거나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계속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헌법과 법령상의 위반이 있을 때 그 직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에 왜 자꾸 가져가느냐. 저는 이것은 정말 거의 헌재를 괴롭히는 수준의 네. 민주당의 그런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아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아마 해주길 바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하.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예요. 네. 민주당 지지율 폭락할 겁니다 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고 어차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면 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려갑니다. 국민들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국민들은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민주당만 서두르냐. 저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사실 최상목 대행 탄핵안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왜 뭐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잘못이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지 왜 벌을 주려고 그러느냐. 탄핵은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직의 무게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네. 고위공무원이잖아요. 국무위원입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을 했고요. 그런 분이 이 공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내란 사태 수습에 대해서는 그냥 의도적이든 고의적이든 그 부분을 대해서 해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권력에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총리는 권력에 봉사하면서 국민은 등한시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차분히 기다린다고요? 속도 모르는 소리죠. 국민들 속이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에서 벗어나고 기재부총리로 갔으니까 안 네.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절도범이 손 씻었다고 예전에 했던 절도 행각에 대해서 그 벌을 안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리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겠으나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본인들을 돌아봐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는지 본인의 어떤 귀책사유부터 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 대변인께서는 최상목 대행 절도범 예시를 좀 드셨어요. 절도범 손 씻었다고 과거에 한 잘못된 행동 이거 그냥 넘어가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강승규 의원님.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네. 국회가 의결을 해서 헌재에 정부에게 임명을 요청했다고 그러지만 국회는 원래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다수결로 결정도 하지만 합의제를 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마은혁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그 의결이 민주당과 야권의 단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이런 동의가 없었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그랬고 또 최상목 대행도 이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래서 임명을 지금 미루거나 또는 2명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탄핵의 여러 가지 어떤 탄핵 소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대통령이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국회의 어떤 합의 정신이나 이런 것 등을 국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부분은 또 그 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도범이다,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도 헌재 판결이 났은 만큼 네.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입법부의 어떤 합의 정신 등을 다시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쭉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최상목 대행, 한덕수 이 최상목 부총리죠. 이제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고 나면 드디어라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곧 탄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일단 탄핵 열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극단 사회는 불행합니다라는 한덕수 총리의 말이 또 크게 좀 와닿는 오늘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구전구패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덕수 복귀, 야 탄핵, 구전구패다. 네.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안이 어제 기각이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각이 된 게 앞선 탄핵 선고가 8개가 있었죠. 어제가 9번째였습니다. 근데 총 다 합해서 어제까지 합해서 모두 다 9건 모두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구전구패다.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구전구패 아니냐라는 말 어떻게 보십니까? 승률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비판받을 수 있고 자꾸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구전구패다. 왜 질게임을 계속하느냐. 근데 탄핵을 의결할 때는 네. 구전부패를 예상하고 하진 않죠. 인용을 예상하고 했던 것이고 네. 위헌 위법에 대해서 헌재가 자꾸 위헌 위법은 있는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 자꾸 이 논리란 말입니다. 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일반 공무원들 위헌 위법적인 게 있으면 최소한 중징계가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위헌 위법은 해도 된다는 겁니까? 무슨 위헌 위법 면허증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헌재의 어떤 그런 판단을 존중하지만 네. 여러 가지 구전구패에 이르는 사안들을 봤을 때는 좀 유감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특히 고위공무원에게는 엄격하게 위헌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파면 결정을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그 권선동 원내대표 얘기했잖아요. 뭐 석고대죄요. 네. 어떤 민주당이 그런 책임론이 있다면 해야겠죠. 위헌 위법 부분이 없는데 탄핵 소추가 정말 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면 네. 당연히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전구패 사이에 많은 내용 속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전구패와 어떤 승률과는 좀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나 뭐 최상무 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권선동 원내대표는 101일 동안 이 국정의 마비를 가져온 대통령을 배출했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10분에 한 번씩 석고대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석고대죄 누가 누구한테 지금 요청을 하는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전구패라고 하면 딱 결론만 놓고 승률만 따지면 그렇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헌재가 조목조목 잘못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헌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선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예요. 파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탄핵 선고라고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오직 파면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하면서 감봉해 주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일개 공무원 중에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들 중에 한 감봉이나 뭐 견책 정도 나오는 실수를 저질렀거나 뭐 법령 위반했다고 칠게요. 절차를 위반하거나. 네. 근데 갑자기 장관이 그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해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중노위에 가서 바로 뒤바뀝니다. 과도한 징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로 잡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무 권한대행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내란 상설 특검 추천 문제라든지 제가 무결점 무오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 서로가 다 꼬여 있어요. 지금 모두가 잘못을 하고 있는 쌍방과실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무 부총리 역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으나 이것이 국회가 150석, 200석 이런 어마어마한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오직 파면해달라. 오직 이 사람은 공직에서 좀 내쫓아달라. 이런 결정만을 구하는 탄핵 소추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느냐.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헌재는 나서지 않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존중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전한 견제와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헌재가 나서서 즉각 파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만 나서는 것인데요. 자,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실 때 탄핵 소추할 때 인용이 되길 바란다? 솔직히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기각될 줄 알면서 전 했다고 보거든요. 왜? 이걸 계속 던짐으로써 사실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고 마비시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정말 기각이 인용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탄핵을 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탄핵 열차를 좀 멈추고 제발 민생 열차를 좀 출발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니 일반 공무원도
이 사실 잘못을 저지르면 파면되고 해임되는 건데 왜 고위공직자라고 가만두느냐, 파면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일반 공무원도 한 잘못에 비해서 과하게 이 징계를 하면 당연히 이 중노위 가서 다 뒤집힌다, 다시 복귀된다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서 대변인님.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은 헌재에서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를 하지 않아야죠. 그러면 무슨 위헌 위법에 대한 면허증을 주는 겁니까? 적당히 위헌 위법하면서 사세요. 파면 안 시켜드립니다. 이게 맞습니까? 헌법에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럼 위헌 위법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아야죠. 위헌으로 보기 힘들고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위헌하고 위법적인 걸 했는데 파면 일정도 중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파면이 안 하고 복귀해서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 위헌 위법성을 대놓고 질러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헌재 판단들 저는 이건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무결점 무오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쌍방과실 상황이에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쌍방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쌍방과실은 물타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본인 안에서 그러니까 객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다 잘못 없는 걸로 하지.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저는 여야가 공이 새로운 정부가 오든 지난 정부가 오든 고위공직자는 그런 기준에서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쌍방과실이란 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좀 물타기라고 본다. 저쪽이 잘못했지 우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아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너도 잘못이 있으니 나도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뭐 잘못이 없다는 건 없어요. 어떻게 뭐 정치를 함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많은 탄핵을 당한 고위공직,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이 잘못이 없다고 그걸 치환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살짝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스튜디오에. 네, 지금 좀 약간 좀 살짝 좀 치열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이 구전구패 승률을 보면 좀 좋지 않다는 거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자세히 안을 보면 이 유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결론을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최종 기각 이 얘기인즉슨 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덕수 복귀, 야당 탄핵 논리 인정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 중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진 않았죠.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탄핵 논리가 인정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구전구패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선고 내용. 네, 아까 제가 봤던 그런 내용이죠. 지금 뭐 5대 1대 2 해서 이 최종적으로 결론은 기각으로 나긴 났습니다만 조목조목 좀 보면 아까 저희가 본 이 의결 정족수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란 행위 공모 방조 부분 증거가 없다. 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거 이거 이 한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네, 국정운영 체제 시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이걸 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국민 신임을 배반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야당 탄핵 논리 인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인정이 안 됐다고 봐야죠. 근데 그래도 이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부분들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 현직 그 직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 151석을 좀 기준을 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거 국회 추천목에 대해서는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봤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는 기각이 됐고 나머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자체도 저는 저 부분은 법적 보완이 필요하긴 하나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을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 지원하지 않죠?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야가. 근데 이 부분을 지연해서 의도적으로 이 추천을 하지 않는 거는 명백히 법 위반인데 이걸 보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향후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제가 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비상기업 내란행위 공모방조는 좀 무르익지 않았는데 탄핵소추안에 좀 적시한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네. 기각이 됐어도 그 내용만에 있어서는 헌재의 판단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네. 그 유의미한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이 다른 유의미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전혀 헌재가 100대 0으로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이번 한덕수 이 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한 기각 국민 납득하겠나. 천막 당사에서 윤 탄핵 압박. 네. 이재명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현장, 다른 분들은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투쟁의 거점을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그 기각이라는 결정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헌재는 그렇게 기각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그 논리 구조가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당한 법 위반을 했어요. 선거법 위반을 했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밀어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정도가 뭐 재판관 임명 하루 정도 미룬 거에 비교했을 때는요. 훨씬 우리 헌정 질서에 있어서 위협적인 겁니다. 현직 대통령,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을 밀어준다? 자, 근데 그때 헌재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것이 헌재가 나서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똑같은 논리대로 바로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헌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저는 이것은 서로 뭐 맞지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중대해야 되는 것이냐. 자,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길 가다가 모르고 무심코 네. 쓰레기를 버렸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법 위반이죠. 네. 위법입니다. 네. 파면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법과 헌법을 위반했을 때 파면이 아니라 중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대하지 않은 헌법과 법령에 대한 위반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라는 것이죠. 국민들의 판단에 공백을 놔둬두는 겁니다. 국민이 판단하고 정말 대통령이 잘못했고 법을 위반해서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아니면 다가오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의 자율적 기능을 두기 위해서 헌재가 아주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지 모든 사안 사안마다 헌재가 법 위반을 따져가면서 다 파면을 시킨다? 네. 그럼 대한민국의 정치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헌법재판소가 다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런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저는 민주당이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법 위반했다고 다 파면을 할 일이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봐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위법이라고 했지만 그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돼서 다시 업무에 복귀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 대변인님.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민주당한테 여유를 가지라는데 지금 여유를 가질 시국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101일째 무정부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야당인데
당연히 급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는데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말하자면 행정부 수반이죠. 네. 그런 판단을 낼 때는 파면에 이를 때는 중대성을 따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머지 한덕수, 최상모 뭐 등등 임명직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공직의 무게가 아예 다른 겁니다. 선출직과 임명직이 다르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재가 국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을 그냥 위법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파면하는 것은 신중하고 중대성을 따져야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덕수, 최상목 등등 검사든 감사원이든 이런 분들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아주 고도의 책임감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공무원들을 위헌 위법이 조금 있으면 다 파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높음에 있어서 위헌 위법을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파면 안 당하니까 저지르게끔 위헌 위법의 면허권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적용을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그렇지 않고 사실상 임명이 된 청문회를 거치긴 했지만 임명이 된 뭐 총리, 부총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의견이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의 기각의 결정을 두고서 많이들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두 분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저희가 아까 뭐 9전 9패 민주당 뭐 9건에 대해서 다 모두 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구전 9패라는 비판은 받지만 이건 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동아일보 3면 볼까요? 5대 2대 1로 한 탄핵 기각, 재판관 미임명 위헌, 파면 사유는 안 돼.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거는 위헌이 맞다. 하지만 이게 파면할 만큼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인즉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 맞다라고 얘기를 헌재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건데 관련해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한덕수 기각 그러나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이건 탄핵 사유로 더 분명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논리구조상으로는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따라서 지난번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도 헌재는 일관된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관 임명하는 게 저도 상식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재판관을 새로 임명해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 나라가 거의 준내전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육지책입니다. 조금 비판을 받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화살을 맞더라도 어쨌든 윤 대통령 선고가 날 때까지는 좀 보자, 지켜보자. 저는 이 정도의 정치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러면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둘렀냐?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 인용이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없어도 돼. 이런 마인드였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조급해지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탄핵 사유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직 권한대행일 때는 그 사람을 권한대행에서 끌어내림으로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시킬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로서 한 직무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했었을 때 그 시절에 있었던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전직을 이유로 현직을 파면한다? 저는 이건 논리적 모순이고요. 자신이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십시오. 그것이 정직한 방법이다.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꿎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건드린다? 저는 이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스스로 노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직의 일을 이유로 현직을 탄핵시킬 수가 있느냐 할 거면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 좀 약간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소영주 대변인님. 복잡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 그 당시의 시점이 권한대행의 직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당시 이미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직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총리에 대한 직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뭐 이게 모순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재판관은 미임명은 위헌이다. 근데 파면할 사유는 안 된다. 네. 저는 헌재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모순이에요. 위헌을 저지르는데 파면 안 하면 미임명하라는 소리잖아요. 위헌을 계속해도 돼. 파면 안 당할 거야. 그러면은 고위공직자가 돌아가서 재판관 미임명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탄핵소추 당해서 난 파면 안 시킬 거니까 또 미임명하고 버티고. 그러면 이게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일까요? 모순 아닙니까? 위헌을 저지르는데 파면을 안 시켜요. 그런데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면 미임명은 계속될 거예요. 기준을 안 세워주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이런 좀 자기 모순적인 자기 부정적인 어떤 판단들은 최소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한테는 조금 더 국민들이 보기에 가혹할 만큼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말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서 대변인께서는 이번에 헌재가 어쨌거나 뭐 자기 모순적인 이 얘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게 어쨌거나 이게 임명을 하지 않아도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어떤 보장, 해석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기자들이 청사에 출근한 한덕수 대행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임명하실 겁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실 겁니까?를 여쭤봤는데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로 넘어갔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임명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상식적인 정말 평상시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국민적 비난이 빗받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여기서 중단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느냐 아니면은 다시 복귀를 하느냐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앞둔 헌재에 혹여나 국민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혹시 인용된 거 아니야?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기각된 거 아니야?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왜 핵폭탄을 터뜨립니까?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헌재도 그 부분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어떤 불이익, 우리가 놓치는 기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9명이 되면서 좋겠죠.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불이익과 피해, 부작용 이게 훨씬 더 크다면 저는 민주당이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없어도 어차피 윤 대통령 선고 나오거든요. 인용이 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기각이 되면 그때 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다시 뭐 탄핵 소추를 하든 민주당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너무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임명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번 기각안, 이 결정문에서 저희가 또 하나 알 수 있었던 게 뭐냐. 의결정족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는 의결정족수가 200명이 안 돼도 된다. 본인이 원래 직책, 그 직책에 대한 탄핵, 뭔가 과반, 150만 넘으면 된다라는 것도 이번에 결정을 통해서 나왔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임명을 안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성시 대변인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 또 제출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없진 위헌을 않다. 저지르면 원칙입니다. 그냥. 위헌을 저지른 공무원은 탄핵을 당한다. 이게 네. 공식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 시절에 우리가 민주당이 탄핵을 안 했으면 네. 당시에 3명을 임명 안 했잖아요. 재판관 6명이었어요. 네. 그러면 탄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대통령에 대한 심리조차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결국에는 탄핵을 심판을 소추를 의결하고 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와서 2명을 그나마 임명을 했죠. 그래서 8명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럼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인가요? 내란에 대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는데 또다시 위헌적인 부분을 하면 상습으로 다시 한번 탄핵을 할 수도 있다. 그래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열차인데 이 뒤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열차가 한 칸 더 붙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힌트는 없었다. 무슨 얘기냐? 찾아보겠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 윤석열 힌트는 없었다. 이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안, 이 기각, 결정문을 보면 뭔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힌트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정작 열어보니 힌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힌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느냐? 다시 한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선고 내용표 같이 보죠. 사실 이 부분인 거죠. 비상계엄 내란 행위의 공모와 방조 부분. 비상계엄 내란 행위 이 부분에 공모하고 방조했느냐.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거나 건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시 말해서 같이 뭘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행동이 위법인데 위법한 행동을 같이 안 했으니 해당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냥 여기는 모르겠는데 여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언급을 안 했어요. 여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 행동이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행동을 일단 같이 안 했어. 그래서 이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도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힌트 있을 줄 알았는데 없구나라는 거죠. 근데 요 얘기가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계엄 위법성 판단 피해간 헌재. 윤 선고 유추 못하게 감춘 듯. 이 얘기는 윤주진 위원님. 계엄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피해갔다.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언급을 안 하고 피해간 거다. 그리고 유추 못하게 감췄다는 얘기는 있는데 안 보여준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는데 안 보여준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감출 거 자체가 없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에 있어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완벽했다고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것도 아니었고 문서로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것이 전체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다룰 정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한 총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무슨 비중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이번 재판을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극각으로 갈렸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헌재 내부에서 아직도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것이 사실 이런 아주 중요한 또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여기서는 굳이 노출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쪽으로 일단은 덮어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의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뭘 못하게 감췄다는 거 얘기를 하려면 유추를 못하게 감췄다고 얘기하려면 이 계엄 선언에 대한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론이 나야지 감추든 말든 할 텐데 결론 자체가 안 나 있는 상태다. 이견 대립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성주 대변인님. 네. 힌트는 없는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뭐가 숨어 있을까요?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이 혐의에 대해서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 부분, 국무회의 있었냐 했을 때 국회도 그랬고 본인의 증언도 헌재에서 간담형식이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보기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의 혐의를 판단받는 기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두 번째는 국무회의라는 어떤 그런 의견, 이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헌재는 이번에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라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국무회의 소집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의 내란의 공모나 모의 이런 부분은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입증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행위 자체가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증거.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본 영상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투입됐고 그다음에 많은 군인들과 선관위에 이런 사람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건 증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객관적 자료. 공모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돼서 검찰에 진술한 것들이 증거 채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판단받을 공산이 크죠. 저는 그 부분에서 의미 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헌재가 이번에 보여줬다. 그런 말씀.
지금 말씀은 힌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숨은 그림 찾기는 있다. 나는 찾아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 비슷하게 그 조각을 아마 김종혁 최고위원도 찾은 것 같아요.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사실 요겁니다. 언론에선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비껴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왜냐하면 헌재의 판결을 보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절차를 다 지켜서 한 계엄이라고 한다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면 정상적인 계엄이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상적 계엄과 비정상적 계엄의 기준 사실은 모호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뭐 쳐들어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국무총리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네. 국무총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단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건 비정상적인 계엄입니까? 저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것이 반드시 뭐 국무총리가 역할을 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요. 국무총리가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가 건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상. 다만 국무회의는 거쳐야 됩니다. 네. 절차적 미비가 분명히 있었으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 판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 계엄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고 아직까지 좀 더 헌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정상적인 이 국무회의, 정상적인 계엄과 비정상적인 계엄의 그 기준을 뭐라고 볼 거냐. 아주 급박한 순간에는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냥 자체 판단으로 바로 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여부까지 다 헌재가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우회적으로 뭔가 숨은 그림 찾기를 넣어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지금 하신 건데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숨은 그림 찾기인지 힌트가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여부는 헌재만 알고 있죠. 내가 몰래 숨겨놨나 안 숨겨놨나 숨겨놓은 사람이 알 텐데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결국 선고가 나야 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야. 못 잡겠다 꾀꼬리. 네. 선고가 나야 알 수 있는 건데 선고가 언제 나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나냐는 겁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이진숙 된 4대4. 이번엔 8인 4색이었다. 그래서 이 사안별로 다 좀 의견이 좀 나뉘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최종 한 4개까지도 의견이 나뉘었다라는 거죠. 8인 4색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용주 대변인님. 네. 8대 0의 나오기 위해서 뭐 좀 시간을 좀 더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8인 4색까지도 뭐 지금 각하, 인용, 기각이 다 들어갔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길이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 이거는 이견 대립이 좀 치열해서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첫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그다음에 최재대 8대0,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 총리는 뭐 5대2 대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사안별로 재판관들이 일률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내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보수 진보 나눔이 없이 네. 그냥 본인들의 법률적인 어떤 시각과 견해, 분석에 따라서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죄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냥 판단을 한다라고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은 이 나머지 이 3건에 비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 국민들이 선출한 고위공무원입니다. 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안 걸릴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란죄입니다. 대한민국의 80년 전두환 이후에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 적이 재판부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심리를 신중하게, 네. 세심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숙고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이 내란의 행위를 저질렀는데 어떤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각하하겠어, 난 기각하겠어 하겠어요. 그러질 않을 것이고 저는 하나하나 이 내란 행위에 대한 결정문들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지치실만 해요.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 길어진다라는
라는 측면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마 선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의견을 이번에 볼 때도 8인 4세 있는 그대로 나왔지만 한 명 한 명이 자기 의견을 결정하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원일치가 반드시 국민통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개별적인 독립적인 네. 의견들을 같이 병기해서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꼭 전원일치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8인 4색이든 8인 3색이든 있는 그대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헌재가 그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맞추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헌재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판단, 헌재의 판단을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두가 귀추가 주목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기각에 대해서 거봐,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대1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탄핵심판 선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 더 커졌습니다. 이쯤 되면 빨리 기각 각하시켜야 됩니다. 기각사유, 각하사유 차고도 넘칩니다. 네. 윤상현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7대1 나올 거라고 했죠. 나왔죠. 내가 윤 대통령 각하나 기각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서 대변인님. 국회의원은 헌법소의 의무를 지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들, 이제 맞지도 않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하고 이 판단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대1 나왔으니까 또 7대1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기적의 논리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요. 내가 이렇게 잘 예상을 하지 않았느냐. 내 예상이 맞다. 그렇게 따졌으면 저는 맞추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윤상현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 헌법 1조를 바꿔야 됩니다. 모든 권력은 윤석열로부터 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것이다. 군주국이 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은 무너지는데 그거를 버젓이 기각을 얘기한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윤주진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맞으면 대박, 틀리면 아쉬운 거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보수 진영을 보면 기각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기각이 되면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많은 보수 진영의 또 지지층들은 불안하죠. 인용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만에 하나 인용이 되더라도 받아들일 또 준비가 전 돼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다수의 보수 국민들은. 그래서 지지층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자. 또 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인용이 되더라도 해볼 만하다. 이런 저는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7대1이 맞아서 7대1로 기각이 될 거야라는 정말 그런 의도보다는 어떻게 되든 좀 희망을 주고 지지자들한테 좀 이 희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한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윤 대통령의 선고 아직도 기일이 잡히지 않았죠. 과연 이번 주 안에는 나오는 것이냐. 내일 관련한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